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러시아의 젊은 전황 분석가의 현재 세계 정세에 관한 본인의 소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황 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 분쟁을 질질 끌 기획이다. 이것은 벨기에의 참모총장 프레드리 반신의 공식 성명인데 이 참모총장이 말하기를 유럽은 우크라이나라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2030년까지는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에게는 우크라이나인의 피 덕분에 아직 몇 년이 더 남아있다. 그 피가 우리 유럽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황 분석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세계 정치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도구의 운명은 비참하다. 더 이상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냥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유통기한은 오직 동원 잠재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즉 유럽은 우크라이나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우크라이나인의 피를 빨아내어 그 시간 동안 자국의 유럽의 군사화를 진행하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이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란은 사망한 하메네이 정권의 전과 그 이후로 구분된다. 이전에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의 레드라인을 뒤로 미루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모든 인원과 모든 항공기를 빼내라고 미국에 사전에 미리 통보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시도했고 요르단 반공군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영국은 자국 전투기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지도 했다. 그런데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당한 후 이란은 완전히 다른 이란이 되었다. 현재 이란은 하메네이 아들에 의해서 국가 통치의 모든 수단이 유지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의 이란은 자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미국에 대해 비대칭 전쟁을 도입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에 수십 년간의 제재와 이스라엘의 위협 속에서도 이란은 생존하였다. 지금의 새로운 이란이 수행하고 있는 비대칭 전쟁을 러시아는 배워야 한다. 러시아를 위한 이란식 비대칭 전쟁의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직접적인 재래식 전쟁에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에서 유럽과 경제 규모의 비교는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유럽의 병력 인원, 유럽 전체 병력의 총합, 탱크수, 전투기 등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러시아의 10배 앞서고 있다. 다시 말해 나토 국가들의 종합 GDP는 22조 달러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명목 GDP는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그 비율은 1대10 정도이다. 이 모든 종이 위의 숫자들은 통합된 유럽 쪽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표 속의 건조한 숫자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 유럽에게는 탄약 위기가 있다. 그들은 군사 생산을 늘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얻은 교훈을 취득하고 무인 드론 부대를 발전시키며 의료단을 준비시키고 탄약 생산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현재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유럽의 배신을 당하였다. 이전까지 유럽인들은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리비아 폭격으로 인한 카다피 제거, 이라크 공격에 합류 등을 하였고 미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여했으나 이번에 이란 전쟁은 거부하고 있다. 왜인가? 그것은 트럼프 때문이다. 만약 3년 후에 다른 미국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계열이 아닌 루비오가 당선이 된다면 그는 반러시아 노선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민주당 대통령도
반러시아 노선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예전처럼 유럽과의 협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유럽도 변하고 있다. 동맹을 재편성하고 있고 세계에는 현재 새로운 동맹들이 탄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동맹, 이스라엘의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 등이 현재 창설 중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다. 유럽 군대에는 없는 군사적 경험이 두 국가의 군대가 지상에서의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군대와 우크라이나 군대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가 여전히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시기이다. 만약 분쟁이 동결되고 군대가 해산된다면 모든 전투 능력과 경험은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인 분쟁 속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전쟁, 소말리아 전쟁 등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 요소를 분석할 의미는 없다. 핵전쟁이 나면 러시아는 유럽과의 핵 소멸 전쟁에서 살아남고 유럽은 전혀 살아남지 못한다. 즉 유럽의 수도들은 완전히 모두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전쟁의 요소는 분석할 의미는 없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여 없이 유럽과 재래식 전쟁을 한다면 러시아는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분쟁이 동결한 이후 발트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또한 영국 등이 직접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할 경우 우리는 유럽과의 재래식 분쟁이 시작된다면 러시아는 불리하게 될 것이다. 결론은 유럽과 비대칭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란이 미국과 비대칭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7가지의 비대칭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해 해협의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트해와 북유럽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해저 케이블, 북해 항해를 마비시킬 수 있고 이것은 러시아 예산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은 유럽 예산에도 막대한 재앙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유럽 방공망은 드론으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그들 모두는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군산 폭압제에 대한 사보타지도 가능하다. 텍사스주의 정유공장 폭발, 파나마의 폭발 등 여기서 문제는 작전의 강도이다. 그들이 이것을 우리 탓으로 돌릴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대리 세력, 프록시 세력이 전혀 없다. 이란은 대리 세력을 구축했다. 예멘에서의 후티, 레바논에서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무장단체. 그런데 스페인에는 독립을 꿈꾸는 카탈루나가 있고 바스크 지역도 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민족 문제가 있다. 독일에는 바이에른 문제, 프랑스에는 남부 프랑스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 분리주의를 조장할 도구를 찾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크로시카를 시작하고 북부 이탈리아 대 남부 이탈리아, 즉 이러한 구조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대리 세력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방식도 있다. 유럽의 우파 정당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의 AFD, 프랑스의 국민전선, 스페인의 우파 정당, 이것이 우리가 오르반과 함께했던 일들이다. 불행히도 이번에 우리는 이번 라운드에서 패배하였다. 다음으로 새로운 세대의 인지전쟁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 내에서의 여론 지도자들, 즉 블로거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 공식 언론은 매우 쉽게 차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핵 관련 압력이 있다. 지속적으로 어쨌든 유럽을 핵으로 위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즉 유럽의 군산 복합체를 약화시켜야 한다. 즉 유럽이 군사화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란의 비대칭 전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우리가 유럽을 상대로 이것을 감행할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라브로프가 말하고 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꼭 마치 그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인내심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도 말한다. 그렇다. 그것은 좋은 측면이다.
그러나 레드라인이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이미 많은 레드라인이 통과되었을 때는 문제이다. 서방 무기로는 때릴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무인기로는 러시아 영토를 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크림반도가 처음에 추가되었고 지금은 이미 우랄 산맥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드론은 우리 영토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봉쇄는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부 차단하고 오만 근처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란은 확실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신임 하메네이 정권은 완전히 다른 이란으로의 변형을 보여주었다. 즉 실현 가능한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은 이미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었다. 그리고 후퇴할 곳이 없을 때 바로 새 정권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유럽에 대한 비대칭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러시아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은 나토 기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600억 유로를 승인했고 곧 헝가리를 통해서 900억 유로의 대출을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대략 2년간의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충분한 전쟁 자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민주당원이 백악관으로 복귀되면은 즉 러시아에게 시간적 창은 정말로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다. 최대 3년, 그러나 매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노보로시스크, 우스트루가, 브리모르스크 항구를 타격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로 우리를 그냥 구해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대략 1년 정도이다. 그리고 다시 GDP 대비 증가하는 예산 적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로 트럼프가 물러나고 3년 후에 민주당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경제적 창이다. 그것은 구조적 이유로 이미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우리에 대한 제재를 다시 한번 한 달 연장하면서 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트럼프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허락에 의한 것이다. 그는 이 레버를 물론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라고 현재 이 전황 분석가는 러시아도 이란과 같은 비대칭 방법을 사용하여 유럽과의 전쟁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